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 바로 소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 들어보시죠. 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네. 논평을 보니까 이번 사건만을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번의 재판이 한 일주일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표적 기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왜 빨리 결과를 내놓지 않느냐 늘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보통은 이제 기자들을 막 질문하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법정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주 준비된 멘트. 그 준비된 멘트치고는 조금 비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할 거라 걸 준비를 하면 문장을 딱 써서 그걸 달달 외웁니다. 외우고 그리고 주변에도 다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비문은 거의 없어요. 예컨대 사필 규정할 것 이런 식의 표현은 안 쓴단 말이에요. 사필 규정일 것이다. 뭐 이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정말 괴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하면 한번 보세요. 검찰 권력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근데 그리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을 했다.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데 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에 그 피의사실 2개 하나는 내가 시장일 때 김문기를 몰랐다. 이 사건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취재를 해서 이재명과 김문기의 모든 관계를 사사치 언론에 다 보도를 했습니다. 뭐 호주에 가기 전에는 어떻게 대면 보고를 했고 호주에 갔다 와서는 또 호주에 갈 때 어떻게 멤버가 체인지가 돼서 김문기가 들어갔고 호주에 가서 골프를 칠 때 카트를 김문기가 몰았고 뭐 그런 것부터 그리고 또 낚시까지 같이 갔고 그리고 나중에 김문기는 딸에게 아빠는 시장하고 이렇게 뭐 골프도 쳤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뭐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까? 그런 것도 이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인정을 받구나. 그런데도 김문기를 몰랐다. 이 언론이 다 추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 12월 21일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김문기가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발굴 이튿날 22일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뭐 S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하위직급이라서 내가 시장일 때 잘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쪽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준비된 질문도 아니었고 현장에서 앵커가 즉석에서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의 의미는 공적인 의미가 사적으로 내가 사람을 잘 기억 못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친밀하지 않다. 아니 그리고 법정에서 시정일관 하위직급인데 내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사람을 잘 모르는 장애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그런 그 재판을 이 윗결로 안에 끝내야 되는 이 강행 규정인데도 앞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1년 6개월, 뭐 1년 한 3, 4개월 있다가 바통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를 조작한 게 있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언론이 이렇게 친밀하게 다 정말 탐정처럼 파헤쳐서 신문에 방송에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증거를 조작한다고요? 거기다가 또 백인동 사건은 어떻습니까? 토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그 토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4단계나 상향을 시켜서 그 준주거지로 올렸잖아요. 지금 이재명 시장일 때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킨 게 한국식품연구원이고 5단계 상향을 시킨 게 정자동 힐튼 호텔 부지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요. 그런 특혜가 없어요.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죠. 이게 과연 누구 때문에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뒷배였던 김인섭의 청탁입니까? 내가 보기로는 김인섭의 청탁에 의해서 예. 이렇게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역시 다 뭉뚱그려 가지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예. 그런데 사필 규정이다. 정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은요, 저희 같은 사람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시장님, 이재명 의원님, 사필 규정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예. 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사필 규정이다. 이 부분에 백현동 얘기도 또 시청자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좀 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쨌든 백현동 개발 사업도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토부가 협박해서 부지 용도 변경했다. 협박해 발언이. 그게 예. 뭔가 하면 네. 국정감사 현장에서 그 백인동 부지를 백인동에 그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짓기 위해서 준주거지를 바꾼 건데 예. 자인녹지를 준주거지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00% 임대주택으로 하려다가 그걸 10%만 임대주택을 하고 90%는 일반 분양을 하도록 해서 떼돈을 벌게 한 거 아니냐. 3천억이 넘는 돈을 벌게 한 일종의 게이트 아니냐. 예.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거 내가 그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겼다. 예. 공문이 여러 차례 그런데 왔다. 지금 또 새삼스럽게 또 변호인 등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유죄의 결정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공문도 있고 그리고 이 공문들이 나와서 또 증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박은 없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하니까 이건 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분 자체가 대통령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낙연 후보를 이긴 거예요. 그때는 예. 이기고 확정이 돼서 그때 국정감사장에 나갔을 때 그 전에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제 도지사 빨리 사퇴하시죠 이랬는데 내가 이 국정감사까지 다 마치고 예.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의 신분으로 이거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검찰은 당연히 기소를 하죠. 그러면 변호사님 두 가지 그러니까 허위사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두 가지가 기소가 된 건데 이번이 지금 마지막 재판이란 말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형량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주로 한 달 아르면 10월 한 20일경 예. 그건 늦더라도 11월 초에는 선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마 오후 5시 되면 구형이 될 건데 예. 저는 검찰이 어쩌면 이게 그 신체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뭐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벌금형을 구형을 한다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을 구형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두 번째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첫 번째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예. 권순일이 방에 김만배가 8분이나 찾아가잖아요. 이게 그 전원 합의체로 이 사건을 딱 돌려버리고 처음에 그 사건도 아주 재밌습니다. 재판 연구관들이 그냥 부장판사 나가기 전에 대부분이 재판 연구관들이 올라가요. 예. 아주 똑똑한 판사들이 이제 선발이 돼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수많은 기록들을 검토해서 부전지를 다 붙여줍니다. 보고서 리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상고 기각이 맞습니다. 그 리포트를 냈는데 그것까지 외부에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권순일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나는 무죄라고 본다. 이래서 전원 합의체로 돌리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주심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재판연구관이 다시 무죄 취지의 그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또 리포트를 한 개 더 붙여요. 예. 그런데 검찰이 나중에 이 재판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압수수색 하겠다 이러니까 판사들이 계속해서 영장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이 대법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판사에게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압수수색을 당해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망신을 이미 당했다. 재판 거래 의혹이 이게 그냥 의혹이 아니에요.
전원합의체로 가서 심리를 하는 2달 동안 매주 한 번씩 김만배가 권순일의 그 바쁜 대법관의 방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갑니다. 예. 그래서 뭘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건은 어쨌든 그 대법원 판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예. 그 파기환송돼서 이번이 이제 또 예.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완전히 살아난 거죠. 이번이 두 번째 선거법 재판입니다. 예, 파기환송이 안 돼서 끝날 뻔했는데 근데 이번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인데다가 이분은 혐의가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하나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장동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동 사건은 문자 그대로 이것도 하나의 게이트란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병합을 해가지고 백인동, 대장동에다가 미래 신도시 병합했죠. 거기다 선언했듯이 훈금 사건 병합했잖아요. 예. 예. 요 얘기는 아마 한 달 뒤에 그리고 한 열흘 뒤에 다시 한번 또 위준교사 혐의 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예, 위준교사가 이제 이달 말에 그때 다시 한번 하시죠. 예, 이달 말에 또 결심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 전에 한 보도가 있었죠. 지난 4월 총선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그런 주장이 있었던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2년 전 재보궐선거에도 김 여사가 역시 개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요즘 유명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확실한 텔레그램 물증이 안 나오다 보니까 딱 확실한 건 이거예요. 김 여사로부터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간 거. 예. 주인공이 또 있죠.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서로 다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리산 칠불사 그 칠불사에 모인 사람이 이준석, 명태균입니까? 그리고 또 김영선 그리고 천하람. 천하람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에 지난번 보궐선거 때 이 명태균이 뭔가 활약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는 시각이 2개입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이 김영선이 막 터뜨리다가 이준석이 봐도 이거 뭐 별다른 증거가 없네? 응? 이게 시작은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완결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것만 만약에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 그 부분을 딱 들여다보면 연결되는 게 뭐 없어요. 어떤 뒤로 연결돼서 이래서 공천에 개입을 했구나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문장 자체는 별것 아닌 문장이고. 그런데 하나 또 확실한 것은 명태균이가 한 말 보면 사모에게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그랬는데 이래서 윤상일이 다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한 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재보궐선거에 2년 전. 지난 재보궐선거. 그러면 적어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을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맞는 것 같다. 그거까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지난 공천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한 흔적은 거의 안 보인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김영선 씨가 자기 선거구를 옮겨가서 김해로 옮기겠다 이랬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컷오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적어도 대통령 부인이 개입을 했다면 만약에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컷오프는 안 시키겠죠. 대통령 부인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컷오프는 안 시키겠죠. 그런데 컷오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나는 전혀 개입되었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재밌게 이끌려다가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에 1분을 달라 하다가 이 정도 갖고 1분 달라고 하기가 좀 하니까 3분 달라로 양보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2명밖에 안 됐잖아요. 3분 받아도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약간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개혁신당 측에서 먼저 비례대표 1~3번을 얘기했다. 말이에요. 한쪽은 아니다. 내가 그 문자 갖고 있다고 하니까 먼저 개혁신당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칠불사에 모이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것도 엇갈리더라고요. 칠불사에 모였다면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든 이준석 대표가 왜 칠불사로 갔겠습니까?
적어도 자신이 칠불사에 가서 그 절에 지리산 구석에 있는 칠불사에 가서 김명선을 만날 때에는 뭔가 내가 건수 하나 잡았구나 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지사 아닙니까? 네. 그 바쁜 그 시간들에 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바쁜 때 지리산 칠불사를 왜 갔겠어요? 그렇죠. 예. 예. 적어도 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맹탕이다. 이래서 이준석은 발을 뺐고, 그래서 덩달아 김종인도 발을 빼면서 김종인은 요사이 자기가 아주 깨끗하다는 식의 명분까지 내세우죠. 아니, 전 의원을 비례대표 공천하는 여가 어디냐? 본인은 비례대표를 5번이나 하신 분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운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보니까 지금 4월 총선 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엇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재보궐선거 그때 통화 좀 음성 녹취 파일을 다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변호사님도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공천 하루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하루 전에 이미 명태균 씨가 이미 알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분도 이상하고 이번 지난 4월 총선 때도 역시 명태균 씨가 컷오프 된다는 거를 미리 좀 알고 있는 듯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 그 명태균 씨가 내가 인터넷을 다 살펴봐도 그 어떤 뭐 보통 우리 검색하면 학교 어디 졸업했고 뭐고 나이가 몇 살로 다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이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없으세요? 얘기는 몇 차례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얘기는 가령 우리 보수 정당 주변에 떠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모 씨, 명모 씨, 뭐 누구 김모 씨 몇몇 사람들이 꽤 있고 꼭 선거 때마다 이 공천할 때마다 그 이름도 자꾸 거론이 돼요. 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이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도 전혀 몰라요. 말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시니까 좋은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들을 가만 들어보면 당장 나는 이 김영선 의원은 좀 압니다. 뭐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고 저도 오랫동안 정치 평론을 했으니까 마주칠 일이 많았고 저는 그 김영선 의원을 꽤 괜찮은 정치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리산 칠불사 왜 갔느냐? 그리고 본인이 그 창원에서 이제 잘릴 것 같으니까 김해로 뭐 옮겨라는 얘기를 누구에게서 들었느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뭐 수사 대상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보면 어떻게 국민의힘이란 한 공당에 공천관리 시스템이 하루 전에 새 나갔다. 그리고 정당의 핵심 인물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명태균 씨란 분이.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더 하죠.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비명 행사 그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하면 그 국민의힘은 그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통령 이름이 등장을 하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모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 국민들이 오해를 하기 딱 알맞아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제가 오랜 정치를 이제 구경한 감각으로 적어도 대통령 그 측근 혹은 대통령 가족 쪽에서 힘을 썼다면 이런 식으로 컷오프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케이스로 봐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선거에 개입을 한 흔적은 저는 안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요. 김건희 여사가 참 아끼고 칭찬을 많이 했던 이 친구가 또 하나 있죠. 부산에 공천을 받았다가 문제가 됐던 그래서 끝내 장해찬 공천이 박탈이 됐잖아요. 그 장해찬 같은 경우 박탈을 시켰겠어요? 그 모든 기자들이 다 알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가 장해찬을 자주 칭찬을 했다 하는 걸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 변호사님 그 부분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도 잘 안 된 것 같고 장해찬 평론가 얘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시 왜 한동훈 대표가 후보로 나왔을 때 문자 익심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 한동훈 대표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여러 문자를 더 보냈을 텐데 그 중에 한 분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장해찬 평론가 아닐까? 아니 그런데 한동훈 대표 쪽에 한동훈 뭐 대표라고 합시다. 한동훈 대표와 공천을 두고 이 용산에서 그 보는 시각과 좀 다른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이런 잘못하면 이게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한두 차례 오고 간 것도 있어요. 예. 뭐 가령 김건희 여사의 자존심? 아니 용산 쪽에서 그 공천심사위원 중에 용산과 가까운 사람은 예컨대 뭐 예를 들면 이철규 의원 그렇죠. 같은 그건 분들 다 알려진 거죠. 예.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언쟁이 벌어졌고 뭐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이 감정 싸움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천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고집을 펴서 밀어붙인 흔적은 있습니다. 그 공천의 결과가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비판적이고 예컨대 수도권에 참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나왔다. 예. 왜 이렇게 사람을 바꾸지 못하느냐. 그게 민주당은 비명 행사를 시키면서도 일단 사람 얼굴은 바뀌었다. 예. 원내대표 지낸 사람들이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박광훈 또 수원에서 잘렸죠. 홍영표도 잘렸죠. 뭐 그리고 전 변호사님, 예. 저희 민주당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의 논평을 원내대표의 논평을 저희가 보면서 좀 더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야당 반응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나서고 있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일단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에 스모킹 건이 등장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탄핵의 스모킹 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웃기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요사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문자 그대로 기승전 김건희다.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이 맞아요. 방송에 국민의힘 나와서 내부에서. 예. 방송에 나와서 반박을 할 때 이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기승전 김건희냐? 뭐든지 김건희로 갖다가 붙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정치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 전에 강철석 조선일보 고문께서 쓴 칼럼 처음 머리가 뭔가 하면 대통령 부부, 이재명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세 부부가 모두 국민들에게 비호감이다. 그냥 비호감이 아니에요. 가령 이재명,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정도의 강한 팬덤이 있습니다. 과거 DJYS 그리고 노무현의 노사모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명박사랑 박근혜의 박사모 이런 팬덤 못지않은 그런 팬덤이 있단 말이에요. 재민의 예. 마을도 있고 그렇죠. 한동훈은 위대 훈인가 있어요. 이런 이제 팬덤이 생겼는데 앞에 내가 언급한 사람들하고 이분들이 이 두 사람이 왜 다른가 합니까?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2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가령 강고문의 칼럼 머리에 썼듯이 윤 대통령도 부부가 절대 비호감이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부인 김혜경 그 아내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비호감이 호감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가장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전국 자체가 왜 지금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있느냐. 지금 정치판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 가령 윤석열, 한동훈, 그다음에 이재명, 조국 이렇잖아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있겠지만 그런데 이 중에서 거야의 핵심인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이 모두 지금 사법 리스크에 몰려서 그 끝까지 와버렸습니다. 조국은 문자 그대로 다음 주라도 뭐 다음 달이라도 대부분에서 판결 선고를 하면 곧장 감옥에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7개 사건
11개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것도 내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방탄조끼를 껴입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결심공판하는 공직선거법 재판 예. 이걸 내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요건 이제 검찰의 구형이 곧 나오긴 할 텐데 마지막 질문은 아마 지금 체코 순방가에 있는 윤 대통령 부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분명히 원전에서 내년 계약을 이제 하겠다. 원전 웨스팅하우스 문제는 좀 있긴 한데 잘해보겠다 하면서 성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갔단 말이죠. 보통은 이런 비즈니스 순방은 대통령 본인 혼자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성과가 좀 가려지지 않을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마포대교를 간 것을 두고 저 같은 사람도 비판을 했는데 예. 그런데 그 뒤에 가령 이 발달장애 아이들 32명이 있는 수용의대가 있는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 그것까지도 비판을 해요. 야당은. 나는 잘못했다는 생각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갈 곳은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처 행정의 손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 예. 그리고 또 남편인 윤 대통령이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어루만져주고 네. 위무를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대통령 부인이 할 일이고, 그걸 가장 잘했던 분이 과거에 유영수 여사입니다. 네, 그런 곳에 100번, 200번 가는 거는 비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곳에 가고 그런 대외 활동을 하는데도 마치 이제 쉽게 말하면 디올백 사건이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막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당이 또 비판을 해요. 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 체코에 가서 이 체코 원전 문제 있잖아요. 예. 느닷없이 또 야당이 적자로 공급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한국 수력원자력하고 이 또 두산 그룹이 이게 다 물건을 만들고 공급을 하고 하는 건데 적자 보고 만들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번에 간 게 24조, 다음에 추가로 더 되면 한 20조가 되고 이게 지금 체코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에 지금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나서부터 전기가 너무 모자라니까, 그리고 AI 시대가 되고 나서 너무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 원전 만들자. 이 바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하나의 큰 먹거리가 될 판인데 여기에 지금 체코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원전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걸 여러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걸림돌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게 미국 웨스팅하우스. 네. 이거 다 망한 회사가 과거에 갖고 있는 일종의 이 기술 권한, 원천 기술 권한 이거 갖고 안 돼. 그거 막 이 떼장을 부리겠지만 아마 우리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벌써 사람들이 가서 또 이 협상도 하고 또 달래기도 달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원전 공급했을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걸긴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무사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넘어가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거기서 얼마나 원전에 대해서 이제 확증을 해서 오느냐. 그리고 남은 이제 계약 이걸 내년 봄 정도에 계약을 하는 모양이던데 잘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원가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게 나는 이게 원전 이번에 체코 공급하고 그리고 아마 뒤따라서 또 다른 원전 계약들이 일어날 건데요. 네. 이게 우리 2030 청년들의 일자리에 엄청난 일자리를 공급해 주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 일자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걸 정말 우리의 좋은 기회로 봅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에 운은 있다.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원전. 이 두 개만 잡아도 반도체 말고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원전이 생겼으니까 그만해도 어딥니까? 알겠습니다.
자, 원전 성과 기대해 본다는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